중장기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가장 큰 문제가 노령화와 저출산 문제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앞으로 한 30, 40년 이후에 있어서의 한국의 경제가 과연 현생과 같은 이걸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가 매우 염려스러운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령화에 대비한 이 국민연금과 이 출산과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이 정책을 오늘 여기서 발표할 이 연금의 공공투자를 좀 해보자 하는 이런 취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연금이 500조 이상의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지금 연금 기금에 유입되는 돈의 양이 늘어서 한 2,500조 가까이까지 쌓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있어서의 뭐 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이다 하는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연금 기금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고갈될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연금 기금이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 급속하게 진전되는 노령화 사회를 안정을 시키려면 재원 조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 재원 조달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고 올라갈 것 같으면 연금에다가 돈을 지불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야만이 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 연금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알려있는 것처럼 연금을 쌓아놨다가 거기서 꽃감 빼먹는 식으로 조금씩 빼먹는다고 하는 이런 관념에서 우리가 완전히 탈피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연금기금이 뭘 해야 되느냐. 일반 기업이 미래에 대한 수익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금기금이 앞으로 연금을 갖다 낼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갖다가 늘리는 데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발상입니다. 그렇다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서 인구 구조가 정상화되어야만이 연금기금이 장기적으로 안정될 수 있다는 그러한 취지하에서 오늘 우리 공약단에서 연금기금의 공공투자를 갖다가 시작을 하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여기에 공약단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처럼 주택에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에 투자를 할 것 같으면은 이 단기적으로 주택 문제를 해결하면서 보육에 투자를 하면 이 자체가 바로 저출산을 갖다가 해소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방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뭐 해외에다가 이 주식 투자도 하고 부동산 투자도 하고 이러한 투자 재원을 갖다가 일부를 주택과 보육시설 증가에 증대에 좀 활용하자 하는 이런 현실적인 방안을 갖다가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으면은 이제 일단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연기기금을 갖다 그런 데 투자를 하냐. 그러면 연기기금을 투자해서 일정한 수익을 갖다 내는 것을 전제로 해서 기금이 운영되는 건데, 이 공공주택이나 이 보육시설에 투자를 해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수익을 갖다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알려지다시피 그러한 것은 복지사업이라고 이렇게 그냥 밀어붙이고 그런 거는 이제 우리 형편에 맞지 않으니까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현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고, 실질적으로 이런 연기기금을 활용을 해서 국내에 이 공공 주택이나 이런 보육시설에 투자를 할 것 같으면 그 자체가 한국 경제의 성장의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도하는 이러한 것을 과거서부터 쭉 얘기를 해왔습니다만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이거는 절대 무슨 해서는 안 될 금기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이거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방도를 갖다가 마련해서 국민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겁니다. 국민연금기금의 일부를
장기 공공임대주택 그리고 공공보육시설 이런 공공인프라 확충에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국가와 지자체의 공공인프라 확충 사업에 국민연금이 돈을 빌려주고 온금과 약정된 이자를 돌려받는 그런 이제 투자 정책이 되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2페이지 쪽에 표를 보시면 이미 이제 국민연금에서는 국내 채권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채권의 한 57%, 작년 9월 현재 보면 한 전체가 한 기금이 500조 정도 됩니다만 주식이 한 32%, 그리고 대체 투자가 한 10%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채권 투자액 중에서 국채가 약 118조 정도 현재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투자액의 24% 정도가 국채에 투자하고 있는데 현재 투자하고 있는 그 금액의 일부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공공 임대주택, 공공 보육시설에 투자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처만 이제 공공성을 높이자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연기금 투자 수익률에는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절차를 보면 국가가 공공 투자형 국채, 소위 우리가 가칭 국민안심채권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이 국민안심채권을 발행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기금에서 국민안심채권을 매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조성된 자금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투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고 이제 나중에 국민연금에 원금과 약정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수익률이 낮아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기금에서 국채에 투자하는 총량은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구성만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규모는 향후 운영 과정에서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향후 10년간 매년 10조 원씩 해서 100조 규모로 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크게 세 가지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 그래서 우리 보도자료 제목에서도 일석삼조의 효과를 노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공공투자가 출산율을 높여서 국민연금 제도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확실한 방법이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3쪽에 보시면 심각한 저출산 문제는 주택난이나 취업난, 보육 문제 등에서 기인이 됩니다. 연금 공공투자는 질 좋고 저렴한 주택 그리고 보육 인프라를 공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출산율을 제고해서 연금 기금을 오히려 건강하고 튼튼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효과고요. 두 번째는 매년 10조 원석 100조 원이 앞으로 10년간 투자되면 이 과정에서 실물 경기가 부양되고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어떤 특정 지역에 하는 게 아니고 각 지역의 수요를 반영해서 전국 지자체에서 골고루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균형 발전이나 이런 데도 기여를 할 것이고 이것은 신규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의 민간 소유 물건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공공투자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주도하는 사업이고 정부가 이제 파이낸싱이나 이런 전 과정을 총괄하되 실제 사업은 LH공사나 서울 같으면 뭐 SH공사 이런 데에서 이탁해서 이제 수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시행 과정에서 나오는 이익은 지자체에 기속되기 때문에 이런 지방 재정이나 지방 사업 재원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표에 보시면 크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해놨습니다. 장기 공공 임대주택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장기 공공 임대주택은 OECD 국가에 비해서 매우 적습니다. 지금 OECD는 평균 재고량이 11.5%인데 우리는 5.2%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을 앞으로 10년 동안에 OECD 평균보다 더 높은 수준 13%까지 가지고 가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공보육시설은 지금 학부모들이 가고자 하는 국공립보육시설의 아동 수용률이 10.6%밖에 안 됩니다. 이걸 거의 30%까지 올리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 효과는 이제 중산층 눈높이에 맞는 임대주택을 중장년이랄지 신혼부부, 청년, 학생 다양한 계층의 수요에 맞게 제공하기 때문에
주거 불안이 해소되고 중선 서민층의 주거복지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제가 이제 건설교통부 장관을 해봐서 아는데 옛날부터 이 주택이 재산 증식 수단이 아니라 거주 수단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해왔습니다만 그러니 인식을 바꾸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장기 공공임대주택하고 어떻게 다르냐? LH공사에서 주로 지었던 이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주로 저소득 즉 서민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소득 상위층 중심으로 공급되고 있는데 저소득층은 질이 낮고 소득 상위층 주택은 임대료가 비싸서 거기에 이제 중산 서민층 임대주택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거기에 맞춤형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토지 비용과 이자 비용을 낮춰서 시중 임대료 대비 10 내지 20% 저렴하게 공급하면서도 국채금리 이상의 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부모 수요가 높은 공공보육시설, 이걸 전체 시설의 30% 수준까지 확충하기 때문에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국민연금의 공공투자 방안이 시행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짧게 얘기하면 청년층과 또 젊은 부부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나라의 장래에 저는 굉장히 큰 밝은 빛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의정생활 1년 반이란 짧은 기간 동안 저출산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장래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소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관련법 한 25개 정도를 대표 발의했고 그 중에 일부는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장애 요소들을 해소하는 그런 어떤 그 노력도 중요하지만 아주 근본적인 해법이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니까 저출산 문제는 양극화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관계고 또 이 문제는 저성장과도 딱 물려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늪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이 문제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김현명 교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셨고 또 그 김현명 교수의 연구에 확신을 주신 분이 옆에 계신 주진영 단장님 또 서상목 전 장관님 이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 국민연금을 공공투자해서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장래를 밝게 한다는 확고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김현명 교수님이 이론적으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셨습니다. 거기에다가 정성훈 교수님은 이제 이 주택의 이 재원 조달에 관한 전문가이신데 함께 참여하셨고 또 김정우 교수님 지금 이제 우리 당에 영입이 돼서 아마 선거에 나가실 텐데 김정우 교수님도 함께 참여를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김종인 대표님께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였고 또 이용섭 단장님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의 굉장히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셨고 또 주진영 단장님이 함께 하시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이 국민연금의 공공투자 이 문제를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그 당내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책위원회에서도 자칫 이것이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금을 왜 이런 데다가 복지에다가 투자하느냐라든지 왜 빼먹느냐라든지 이런 아주 비판적인 그런 시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했는데 근데 김현명 교수님께서 보니까 그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 연금에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면 연금을 계속 불입할 사람들이 증가하니까 그 다음에 또 경기를 부양할 수 있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갖가지 좋은 장점들이 있다는 것이 분명해져서 자 그럼 해보자 하고 우리 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 홍성대 전문위원
하고 토론을 몇 차례 하고 이 사이에 이제 김상조 교수도 참여를 했었고요. 그리고 2월 20일 날 이제 토론회를 거치면서 공개적으로 언론에 알렸는데 언론에서도 반응이 그 전에 막연하게 느끼던 이런 불안감이나 비판적 시각보다는 이것이 긍정적인 면이 훨씬 크다 하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당이 이 문제에 관해서 더 이렇게 자신을 갖고 언론에 발표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저는 정쟁의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토론회 때 서상목 장관님께서 오셔서 굉장히 반드시 필요한 방안이다 하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국민연금을 설계하신 분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보수 진영에서 굉장히 정책적 대안을 많이 마련하시고 제시하신 분인데 이것은 어떤 보수나 진보나 이런 관점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장래를 지속 가능한 성장의 나라로 만들 것인지 하는 굉장히 중요한 공통의 과제이기 때문에 저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80% 이상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할 수 있다고 한 답이 42%, 수익성이 하락하지 않는다면 찬성하겠다는 응답이 39%. 그러니까 거의 10명 중에 8분은 국민연금의 공공투자를 찬성하신다는 거죠. 국민적 공감대가 확보돼 있고 대단히 합리적인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국민연금 기금이 주택이라든지 보유에 투자하는 방법은 대략 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직접 했던 건데요. 직접 투자 방식입니다. 직접 투자 방식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예를 들면 자회사를 만들어 갖고 직접 보육시설을 건설하거나 아니면 보육시설을 원하는 사람한테 자금을 대여해 주는 방식입니다. 자금을 대여해 주는 방식이 김영삼 정부 때 했던 겁니다. 근데 그때 그 평가가 좀 좋지 않았어요. 왜 좋지 않았냐면 그때 제가 그 실무에 참여해서 잘 그 내용을 아는데 내가 만약에 어린이집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자기 재산이 좀 있고 일부만 국민연금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받아갖고 어린이집 짓고 어린이집 사업을 한 분들은 대부분 다 성공해서 원금 갖고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 집은 하나도 없고 자산도 하나 없이 그냥 100% 국민연금 기금에서 돈을 받아갖고 사업을 운영한 분들은 보육 사업 해갖고 그 수익률을 못 채워주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문제가 생겨서 그게 경매 넘어가갖고 뭐 사회적 문제가 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투자 방식에서 오는 수익률 하락 문제에 대해서 주로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갖고 비판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이번에 제안한 방식은 직접 투자하자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은 이제 간접 투자 방식의 일종인데요. 국민연금 기금이 예를 들면 BTL이나 BTO 방식처럼 민간업자들하고 컨소시엄을 만들어 갖고 사업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뉴스테이 같은 이제 그런 방식인데 그런 방식을 저희가 이미 이제 국민연금 기금에서 BTL이나 BTO를 이용해 갖고 SOC라든지 주택에 이미 투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간접 투자를 하게 되면은 민간업자들이 들어오니까 그쪽 부분에 수익률을 맞춰주다 보게 되면 원하는 정책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제안한 거는 채권 방식을 이용해서 공공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연금 기금의 입장에서 보면은 세상에 국가 채권만큼 안전한 게 없잖아요. 수익률도 확실히 보장이 되고. 그래서 이 방식은 수익률 논란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방식이고 오히려 국민연금 기금의 입장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은 수십 년이 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도 다 쓰자는 것도 아니고 10% 정도 쓰는 거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분산 투자나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구조를 잘 보시면 독특한 게 있어요. 만약에 국가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국채를 발행을 해서 누가 샀든 간에 국채를 발행해서 그 돈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위탁을 해서 집을 짓는다. 그럼 왜 굳이 그걸 갖다 국민연금이 사야 되느냐? 그렇죠? 뭐 그냥 시장에서 그냥 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냐면 첫 번째로는 그러한 채권을 갖다 발행을 하면 그것 자체가 시장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채 발행량이 많아지면 기존의 정부가 해야 되는 그 조달을 위해서 발행하는 국채가 있고, 근데 이거를 위해서 만약에 따로 조달을 하면 국채 발행량이 늘어지면 그런 발행량이 많아지는 만큼 조달 금리가 올라가죠. 그렇죠?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영어로 말하면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라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이 넌 마케터블 스큐리티로, 그러니까 시장에 판매하지 않는 특수 채권으로 만들어서 그 대신에 시장에서 국채에 나오는 그 받는 금리를 이거에다가 주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소위 말하면 시장에다가 왔다 갔다 팔고 사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소위 미국 정부가 자기네들 그 소셜 시큐리티 펀드에 남는 서플러스를 투자를 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인데, 그 사람들은 그 미국 트레저리를 발행을 하는데 스페셜 클래스를 만들어서 소셜 시큐리티 펀드에서 나오는 서플러스만 거기다 집어넣는, 그렇게 해서 시장 유가로부터 이제 분리를 시키는 그런 식으로 파이낸싱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방법이 그거랑 동일한 구조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을 그 수익성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흔히들 말할 때 이제 어저께도 사실은 그 대학교 동기들이랑 모임에서도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수익성 얘기를 갖다 당연히 뭐 경작가 나온 사람들이니까 다들 물어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당신들 돈으로 너도 부동산 임대주택,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서 임대주택을 놔서 임대 수수료, 그러니까 수익을 받지 않느냐. 그럼 임대 수익 어느 정도 받냐 그랬더니 뭐 4.5에서 5%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안정적으로 4%나 5%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투자처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그렇게 투자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국고채에 해당되는 그렇게 낮은 금리로 조달을 해서, 왜 그렇게 그만한 금리가 필요를 하냐면 이 임대자가 없을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사업상의 부동산 값이 내려가서 뭐 손해가 나지, 그런 것에 관련된 모든 그 리스크 프리미엄이 반영을 돼서 적어도 한 5%는 내야 임대주택에 대해서 내가 사서 이제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국채를 통해는 파이낸싱이기 때문에 지금 20년, 30년이면 2.2, 2.5면은 파이낸싱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 사업자라는 하나의 사람으로 생각을 하면 굉장히 좋은 수익이 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당연히요. 그렇죠? 근데 물론 두 가지 컨비네이션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것은 빈곤층만을 위해서 만드는 노후화되고 소위 말하면 꾸저분한 불량주택 같은 싸구려 주택을 짓겠다는 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살고 싶은, 젊은 층들이 새롭게 결혼하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 살고 싶은 그러한 주택을 짓고도 충분하게 수익도 나고 사람들한테도 좋고, 이것만으로 출산율이 오른다고 보장을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주택값이 높아서는 당연하게 결혼하기 힘든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하자는 겁니다. 국민연금 기금은 안전한 국채에 투자하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대로.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가 망하지 않는 한 그 국채는 안전하게 확정이자를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전혀 리스크가 없다라는 점 다시 말씀드리고, 국민들도 자기 돈이 뭐 쌈짓돈처럼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안정적인 수익성이 있는 상태에서 공공주택이나 이제 보유시설을 질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기존에 이제 보금자리 주택이나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임대료가 비쌉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강남에다 임대료를 짓고, 뭐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월세가 100만 원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너무 토지비가 높은데, 토지가 비싼데 땅을 매입을 해서 그거를 민간 건설사에다가 5% 수익을 보장하다 보니까 임대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중산층이나 서민들이 입주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 1분위에서 10분위까지 중에서 5분위가 가계소득이 1,850만 원인데 1,850만 원이 선진국을 감당할 수 있는 비율이 20% 정도의 주거비를 지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월세 30만 원 이상의 임대료를 지출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 그래서 제가 시나리오로 이제 30만 원의 월세를 기준으로 해서 5분위 딱 중산층 입장에서 한번
시나리오도 짜봤고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토지비가 싼 땅, 토지비가 낮은 지역, 그 다음에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가 계속 하락하는데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라 있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하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환경입니다. 그렇다면은 과거보다 국채나 뭐 공사채나 싼 이자로 조달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기회를 잘만 활용한다라면 충분히 뭐 저렴한 임대료로 좋은 주택을 지을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뭐 평당 700만 원까지 제가 시나리오를 계산을 했는데 평당 700만 원은 서울 집값 땅값에 비하면은 싼 축에 속하죠. 하지만은 전국적으로 본다라면 700만 원에 한 평당 700만 원이라는 게 그렇게 또 낮은 지역은 낮은 땅값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지역을 잘 이제 선점을 해서 개발을 해서 사업을 한다라면 큰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